이 플라즈마랑 레이저가 자꾸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막상 그 레이저의 에너지가 핵융합 물질에 전달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씨발 안 되는 거야. 이 씨발 레이저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인사의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여전히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안될까 공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레이저 핵융합이죠. 레이저 핵융합 Inertial Confinement Fusion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엄청난 핫 이슈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초로 에너지 순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예, 그게 바로 이 레이저 핵융합 시설, 영어로 하면은 Inertial Confinement Fusion. 왜 이름이 이러한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랩미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명해진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미국 에너지부에서 엄청난 대대적인 발표를 되게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제목들 보시면은 뭐 미국에서 핵융합 점화에 처음 성공을 했다. 인공태양 향한 첫 이정표 도달. 오늘의 일면으로 꿈의 에너지로 향한 발걸음. 핵융합 순에너지 생산 성공한 미국 핵융합 에너지 생산 첫 성공. 레이저 주목한 이유.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박 사건이 터진 것처럼 막 난리가 났었어. 그죠? 이게 과연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이곳이죠. 여기 바로 로렌스 리버머 내셔널 랩에 있는 내셔널 이그니션 팩시리티, 그러니까 국립 핵 점화 시설에서 처음으로 레이저 핵융합을 이용을 해서 점화에 도달을 했다. 요거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갖고 이게 작년 12월 중순이다 보니까 저희도 막 저희 내부에서 이거 좀 설명해 줄 사람 없냐, 우리가 안 될까 해서 빨리 다뤄줘야 되는데 이거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느냐. NIF에서 일하시는 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국인 연구진 분들 중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은 정말 알다가도 모른다고, 제가 외국인 노동자로 있는 곳에 연구원분의 미국인이세요. 미국인 연구원분의 아버님이 여기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좀 그 캘리포니아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아내를 다 보고 왔어요. 그래갖고 막 이런 것도 받아오고, 야 이걸 딱 펼치면은 야 옛날에 그 입체카드 만화책도 있어요. 만화책 마블인 줄 알았어. 그리고 오늘의 대부분의 내용은 요 책자에서 나오는 건데, 요 책자의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 NIF 홈페이지에서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랑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요 사진은 좀 오래된 사진이라서 최근에 제가 갔을 때 기억이 맞다면 여기도 이제 점화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거대한 현수막을 달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핵융합은 우리 K스타의 토카막 방식이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NIF 시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레이저 시스템이에요. 이 NIF 시설 내에 있는 레이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떠나서라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NIF에 존재를 하고, 그래서 보시면 요게 바로 핵융합 점화를 위한 챔버예요. 챔버가 이렇게 그 안에 공간이 있는 이런 룸을 챔버라 그러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핵융합이 일어나는 게 보이죠? 여기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레이저가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보이죠? 지금 위에서 24개, 밑에서 24개가 다리가 연결이 돼 있죠? 요게 지금 레이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레이저가 사방팔방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그 핵융합 물질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요런 형태고요. 이따가 레이저 빔이 몇 와트짜리 몇 개짜리인지,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매우 짧은 10억 분의 1초 단위의 레이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와트보다는 이제 줄을 이용을 하고요. 다 합쳐서 4메가줄 정도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사실은 4메가줄 자체는 이제 적외선이고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자외선으로 한번 바꿔줘요. 그러면서 이제 반이 깎이는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한 2메가줄 정도 됩니다. 2메가줄 정도의 레이저가 들어가는데, 라인 자체는 192개 라인이 지금 레이저가 들어가고 있어요. 192개가 4개씩 한 묶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 빔 라인 자체는 24개에서 4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빔 라인당 4개의 레이저 빔이 들어가요. 요거 얘기해 드릴 텐데, 이게 여기서 보면 좀 약간 미니어처 사이즈지만 실제로는 요 챔버의 사이즈가 직경이 10m 정도 됩니다. 10m 정도. 그래서 이제 사람 사이즈가 대충 한 요 사각형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겠어. 이 현장감은 그냥 이런 사진으로 느낄 수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게 실제로 이런 느낌이겠구나,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모르셨죠? 저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스타트랙 다크니스 보시면은요, 이 NIF의 레이저 핵융합 시설이 2시간 내내 나와요. 2시간 내내. 네. 요게 이거야. 요거 지금 이게 아마 한 3층 정도로 나눠져 있을 텐데 지금 제일 위층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 이거 이 뒤에 세트가 NIF 레이저 핵융합 시설이었어? 이러고 다시 보잖아요? 겁나 재밌어. 나 어제 다시 봤어. 너무 재밌어. 여기서 이 스타트랙에서는 레이저 핵융합 시설 장치가 뭐로 나오냐면요, 그 스타트랙의 주인공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 있죠, 엔터프라이즈호. 이 엔터프라이즈호에서 워프를 구동하는 엔진, 그 엔진으로 워프코어라고 하거든요. 스타트랙 내에서 이 워프코어로 나옵니다. 워프코어. 자, 그렇다면 이제 핵융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초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2가지의 핵융합 방식이 있죠.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K스타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 프랑스의 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카막 방식과, 그리고 최근에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NIF 시설에서 정마에 성공한 레이저 방식의 핵융합이 있는데, 이 핵융합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어차피 너무 많이 다뤘어,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핵융합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이 뭐겠습니까? 핵 2개가, 그러니까 원자 2개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2개가 합쳐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결국엔 2가지예요. 대표적인 2가지. 하나는 높은 온도, 그리고 하나는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원자를 압력을 줘서 합쳐지게 해야 되고, 거기에 온도를 높여갖고 원자 자체 에너지가 크게 하는 거. 요게 이제 핵융합의 가장 기본적인 2가지인데, 보시면은 결국엔 핵융합이 요런 형태죠. 이 듀테리움, 트리튬은 뭐냐면, 요게 이제 수소가 원래는 이제 양성자가 하나잖아요. 양성자가 하나인데 수소에 중성자까지 하나 들어간 상태를 이제 중수소라 그러죠. 그게 이제 듀테륨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중성자 2개가 합쳐져 있는 수소를 삼중수소라 그래요. 예, 트리튬. 그래서 요 2개를 쓰는 이유는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수소예요. 수소인데 이제 중성자를 갖고 있는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수소랑 삼중수소가 다른 원소들보다 낮은 에너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융합 시설을 만들 때 대부분 중수소, 삼중수소를 씁니다. 그래서 2개를 강한 에너지와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헬륨으로 만드는 요런 게 이제 핵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융합. 아시겠죠? 태양 같은 경우는 이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유가 내부에 1500만 도 정도의 온도가 형성돼 있고, 코어다 보니까 압력 자체가 우리 대기압의 2600억 배예요. 2600억 배. 그러다 보니까 압력과 고온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토카막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핵융합을 일으키기 때문에 압력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K스타나 이런 토카막 방식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도 이상으로 온도를 훨씬 더 태양보다 높여주는, 이런 형태로 핵융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온도를 높여야 되는가? 온도를 높인다는 거는 원자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높아진다라는 건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원자 핵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높다라는 건 원자 핵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원자 핵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정기적인 극성이 서로 같다 보니까 전자기적인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둘이 합쳐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얘네가 에너지가 엄청 높아지면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전자기적인 어떤 그 장벽을 이겨내고 둘이 합쳐지는 거예요.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더 플래시 다들 보셨죠? 예, 더 플래시. 아,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 더 플래시가 사실은 이제 핵융합과 관련된 영화거든요. 왜냐면은 이 플래시가 원자 덩어리잖아요. 수적의 막 원자 덩어리인데, 플래시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그래서 과거로 가려고 하는 게 그 플래시 영화인데, 빛의 속도가 가까워진다는 게 뭐야? 몸이 1억 도 이상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막 빠르게 달려가는데, 달리다 보니까 그 영화 내에서 플래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달리다가 팔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던 원자랑 여기 있던 원자가 둘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부딪히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계속해서 이제 핵융합을 시키죠. 이게 융합된 에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핵융합이 되면서 결국에는 사망하는, 그게 이제 이번 플래시 영화의 결말이었죠. 다음에는 달릴 때 요렇게 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이제 2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대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핵융합의 원리는 결국에는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높은 온도는 뭐다? 높은 에너지는 뭐다? 그만큼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 핵들. 그러다 보니까 플래시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죠. 그래서 토카막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토카막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K스타, 이거 프랑스의 이터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 핵들을 1억 5천만 도 이상으로 높여야 돼요. 왜냐면은 이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기 때문에 태양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핵융합이 일어나겠죠.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 1억 5천만 도의 핵융합 원자들을 공중부양을 시켜서 계속해서 초전도체 토카막 빔 안에 뺑글뺑글 돌게 합니다. 돌게 해서 그 온도가 1억 5천만 도 이상이 되면서도 주변에 전달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 상태의 어떤 중수소, 삼중수소가 결국 온도가 높아지면서 서로 핵융합을 하면서 큰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물을 끓이는 그런 형태로 에너지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토카막의 방식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이 토카막 내부에 계속해서 그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해주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융합으로 전력 발전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도 사실 토카막 방식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전력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이 토카막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K스타를 만들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레이저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어떤 그 토카막이라는 도넛 챔버 안에다 뺑글뺑글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캡슐이 있어요. 작은 캡슐 안에 중수소,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말 빠른 찰나의 시간 안에 강력한 레이저 에너지를 쏴서 이 내부에 엄청난 온도와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게끔 하는 그런 연구가 바로 레이저 핵융합 방식이고요. 아까 이 토카막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가 거의 진공 상태라 그랬기 때문에 압력이 낮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부로 폭발을 일으켜서 이 내부에 엄청난 압력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온도를 두 개 다 함께 일으키게 하는 게 레이저 핵융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압력이 일어나는 원리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레이저 핵융합을 진행을 했을 때 이 내부 캡슐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에서는 온도가 거의 이상적으로는 1억 도 이상, 그리고 압력도 대기압의 1000억 배 정도의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이상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토카막도 그렇고 이 레이저 방식의 레이저 핵융합도 그렇고 점화를 넘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핵융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만큼 이 핵융합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옛날엔 핵융합이 없었을까? 뭐 요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질문에 답을 하자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핵융합을 만든 게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수소폭탄이 있었죠. 예, 수소폭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최초로 만든 핵융합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1952년 11월 1일에 코드네임 아이비 마이크라고 하는 최초의 수소폭탄을 실험한 장면이에요. 예,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45년이 2차 세계대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오펜하이머에 의해서 원자폭탄이 개발되고 나서 그로부터 7년 뒤에 에드워드 텔러의 추진하에 이 수소폭탄이 개발이 완성이 되고 실제로 실험까지도 성공을 했었죠. 이 사실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제 곧 있으면은 8월 달에 오펜하이머가 개방하지 않겠습니까? 텔러 나옵니다. 텔러 나와요. 이 에드워드 텔러도 똑같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일원이었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원자폭탄 연구에 같이 합류가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텔러는 사실 수소폭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수소폭탄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원자폭탄을 빨리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나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더 이상 이제 핵무기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이 텔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냉전 시대가 바로 시작됐잖아요. 소련이랑 미국의 그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소련보다 먼저 이 핵융합 폭탄, 즉 수소폭탄을 먼저 완성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단호하게 주장하고 진행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수소폭탄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핵융합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 엄청 높은 온도와 엄청 높은 압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걸 어떻게 만들지? 폭탄에서 간단합니다. 이 폭탄 내에서 원자 폭탄을 먼저 터뜨려.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오펜하이머의 이 트리니티 실험과 거의 유사한 형태죠. 원자 폭탄을 먼저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엑스레이 같은 방사능이 막 고온으로 막 나오겠죠. 고온으로 나오면은 요 내부가 스티로폼 같은 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스티로폼들이 이런 엑스레이에 의해서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플라즈마 상태. 그러면은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엄청나게 가해져. 요 노란 부분이 바로 핵융합을 일으킬 물질입니다. 핵융합을 일으킬 물질들이 노란색 부분이고요. 그거를 엄청나게 압력하고 그리고 심지어 온도도 올라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더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부에 또 플루토늄 심을 설치나요. 요건 또 원자 폭탄이죠. 그래서 얘도 터져. 그래갖고 양방향으로 엄청난 압력을 주고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수소폭탄이 터지는. 예. 그래서 사실 핵융합 폭탄이긴 하지만 핵융합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라늄과 플루토늄도 같이 원자 폭탄이 터진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소 자체는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이 되면은요, 헬륨 자체는 더 이상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원자폭탄의 가장 큰 문제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핵 분열을 하면서. 근데 뭐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헬륨이 나오기 때문에 헬륨은 괜찮은데 결국에는 핵융합을 일으키는 원자폭탄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폭탄은 터지면 방사성 물질이 엄청나게 생겨난다. 결국에는 이거는 방사성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엄청난 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전 인류가 사실은 이런 그 원자폭탄, 수소폭탄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과 위기감이 커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막 그 당시 소련도 결국에는 원자폭탄 만드는 데 성공하고 나중에는 똑같은 핵융합 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죠.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고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50년대 후반이 되면은 조금 더 평화적으로 핵을 쓰는 방식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 1952년에 이게 터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에드워드 텔러는 이 지휘 권한을 잃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되는데요. 어떤 그 핵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어니스트 로런스와 함께 새로운 연구소를 창립을 하게 되는데요. 공동으로 창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NIF 시설, 레이저 핵융합 시설이 있는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의 역사를 한번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시면은 사실 여기가 핵무기 연구소로도 많이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립된 계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막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1949년에 소련에서도 냉전 중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거는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던 거였고 두려움이 느껴졌고,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남한을 침공했다. 이러한 그 세계 정세와 두려움에 의해서 어니스트 로런스와 에드워드 텔러가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를 탄생시켰다. 야, 나 여기서 우리나라가 나올 줄 몰랐어. 자, 어쨌든 뭐 자기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NIF 시설이 있는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는 우리나라 때문에 탄생했다. 그래서 이 1952년에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가 창설이 되고, 그로부터 6년 뒤에 58년부터 60년까지 에드워드 텔러가 실제로 자신이 직접 연구소장으로서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텔러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이 로렌스 리버모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든 핵기술들을 조금 더 평화적인 사용에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존 너컬스라는 과학자가, 그 당시 젊은 과학자였지만 나중에 한 80년대 후반에는 또 이분도 로렌스 리버모의 연구소장으로 취임을 할 정도로 이 NIF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존 너컬스 박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핵융합을 이용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에너지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집어넣은 에너지 대비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핵융합 폭발을 일으킬 가장 작은 사이즈는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질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대충 중수소 DT가 이제 D가 듀티륨이고 T가 트리튬이에요. 그러니까 중수소, 삼중수소, 아까 핵융합 반응이 제일 좀 쉽게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거. 이 중수소, 삼중수소가 대충 한 1mg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핵융합을 점화시키기 위해서 대충 한 100만 줄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다. 거기에 더해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융합 물질 내부로 한 1000배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면 우리가 높은 이익을 얻으면서 위험하지 않는 매우 작은 사이즈의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계산을 해요. 그렇다면 이 100만 줄의 점화, 100만 줄의 점화는 어떻게 만들지?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폭탄은 뭘 썼어요? 원자폭탄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었죠. 근데 이번엔 평화롭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자폭탄 없이, 이게 핵분열이거든요. 원자폭탄 없이 어떻게 핵융합 점화를 일으키지? 그래서 이제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핵물질이 아닌 비핵물질인데 그게 자체적으로 고립돼 있고 반복적으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으면서 펄스 형태를 가진 어떤 그런 에너지면 된다. 뭔 소리예요? 답이 없단 얘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대충 에너지가 뭔가 펄스 형태인데 그게 반복적으로 펄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원이면은 핵융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있으면 돼 생각을 한 거야. 인피니트 스톤 아니고요. 1960년에 딱 그런 어떤 그 결론을 내렸어요. 딱 결론을 내서 이제 로렌스 리버모어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핵융합 점화를 일으켜보는 건 어때? 전력 발전을 위한 핵융합 발전을 만드는 게 어때? 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할지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딱 이 1960년에 제안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레이저입니다. 근데 존 너콜스가 이걸 고민할 땐 레이저가 없었는데 하필이면 이걸 고민하고 이제 딱 제안을 하는데 레이저가 두두 등장. 최초의 레이저가 이분이 바로 이제 시어도 메이먼이라는 과학자가 이 최초의 레이저를 개발을 했는데 이 레이저가 이제 개발된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휴즈 연구소에서 이 루비 막대를 요 플래시라이트 사이에다 껴가지고 후라시라이트의 빛을 비추고 이 유리 막대 양단에다가 은으로 코팅된 거울을 설치를 했더니 여기서 레이저 빔이 나오는 거야. 그걸 발견한 거죠. 원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그래서 요거를 최초로 개발을 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와, 레이저 만들 수 있겠네? 강한 펄스 형태의 레이저를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저가 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존 너콜스가 말한 강력한 펄스 형태의 반복 가능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레이저의 탄생과 더불어서 1962년이 되면은 로렌스 리버모어 내에서 드디어 레이저 핵융합 프로그램이 시작을 합니다. 원리는 아까 존 너클스가 말한 원리대로 강력한 펄스 형태의 레이저를 핵융합 반응할 수 있는 물질에다가 쏴주는데 보시면은 이 표면이 핵융합 물질을 감싸는 표면이 있어요. 이 표면이 뭐냐면은 레이저 빛을 받거나 혹은 엑스레이 빛을 받았을 때 아까 그 수소폭탄의 이 스티로폼처럼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레이저가 이 겉의 껍질들을 어떻게 보면은 증발을 시키는 거죠. 증발을 시키면은 여러분들 풍선을 불고 딱 놨을 때 어떻게 돼요?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요거를 놔두면 풍선이 이렇게 가죠. 자, 여기에 풍선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 껍질들이 풍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증발이 되면 어떻게 돼? 증발된 플라즈마는 이쪽으로 가겠죠. 증발된 플라즈마가 이쪽으로 가면은 에너지 자체는 어디로 모여들어? 이쪽으로, 힘이 이쪽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 레이저가 구 전체를 균일하게 레이저를 구에다가 다 쏘면은 힘이 이쪽으로 다 받아 내부로. 그래서 힘이 내부로 다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압력이 생기게 되고 엄청난 압력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수소폭탄처럼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핵융합이 일어나는
네, 이런 형태의 레이저 핵융합 프로그램을 1962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중순에 나온 요 발표가 있기까지 사실 이 로렌스 리버모어에서 이 발표가 있기까지 60년이 걸린 거예요. 60년. 물론 그 60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그만큼 강력한 레이저를 만드는 데 소비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너셜 컨파인먼트 퓨전인데 이게 뭐냐면 구속은 이렇게 그 캡슐 안에 핵융합 물질을 구속을 시켰죠. 그 이너셜은 뭐냐면 관성이잖아. 관성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속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관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캡슐은 반대로 말하면 얘는 그냥 원래 가만히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찰나의 시간, 엄청나게 빠른 시간 동안에 갑작스러운 에너지를 일으켜서 캡슐의 관성에 의해서 결국에는 폭발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너셜 컨파인먼트 퓨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레이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메가줄, 막 100만 줄의 엄청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엄청 짧은 펄스를 만들어야 돼요. 엄청 짧은 펄스. 그 펄스의 그 시간폭이 어떻게 되냐면 10억 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이게 1초잖아요. 이거에 10억 배 빠른 그 찰나의 순간에 100만 줄을 쏴야 돼. 100만 줄. 그런 레이저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계속해서 레이저가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점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개발이 되면서 드디어 1970년대 후반쯤 되면은 약간 아까 보셨던 그 NIF 요런 것과 비슷한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NIF 시설이 최초의 레이저 핵융합 장치가 아니에요. 요거의 어떤 모태가 되는 최초의 레이저 핵융합 장치가 개발이 되는데 그 레이저가 뭐냐? 이름하야 정말 놀라운 이름의 시바 레이저가 개발이 됩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NIF의 레이저 핵융합 시설과 비슷한데 좀 조그만 어떤 챔버가 있죠. 이 챔버에다가 이게 다 레이저 빔 라인이에요. 레이저 빔 라인을 20개를 만들어서 다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교수님들께서 또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쉬바는 요게 아니고요. 그 인도에 쉬바신이라고 있습니다. 쉬바신이 팔이 여러 개잖아요. 팔이 여러 개. 그거에서 따온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챔버에 강력한 레이저 빔을 써야 되기 때문에 360도로 챔버에다가 레이저 빔 20개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인도의 쉬바신 팔 여러 개의 쉬바신 같은 거야. 쉬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쉬바 레이저를 만들어서 드디어 최초로 레이저 핵융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실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쉬바 레이저의 어떤 그 스펙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레이저의 파장이 중요한데요. 레이저의 파장은 적외선을 썼습니다. 적외선. 이 당시에 썼던 게 이제 1062나노미터의 적외선 파장. 그러니까 가시광선보다 조금 낮은 에너지죠. 적외선 파장의 강력한 레이저 빔 라인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레이저 빔 자체가 하나당 한 500줄 정도 돼요. 아직까지는 좀 레이저 기술이 좀 아직 모자르지만 어쨌든 테스트를 해볼 정도는 되는 거야. 하나당 500줄이니까 그게 20개잖아요. 대충 한 10kJ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를 이제 그 챔버에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펄스는 10억 분의 1초에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저 펄스가 나오게끔 했는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시도다 보니까 이 챔버나 레이저 빔의 어떤 시설의 구성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거 핵융합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겉껍질을 초기 가열하다 보면 플라즈마가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이 플라즈마랑 레이저가 자꾸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막상 그 레이저의 에너지가 핵융합 물질에 전달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씨발 안 되는 거야. 이 씨발 레이저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레이저 빔의 파장이 길면 길수록 이 플라즈마랑 상호작용이 많이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레이저의 파장을 적외선이 아니라 좀 더 짧은 파장, 즉 자외선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이 레이저의 에너지가 제대로 중심에 전달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이 쉬바 레이저 다 해체하고 새로운 레이저 핵융합 시설을 개발하는데요. 그게 바로 노바 레이저입니다. 노바 레이저. 이제 노바 레이저 만들 때는 쉬바 레이저보다 조금 더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똑같이 한 10억 분의 1초의 펄스로 40kJ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빔 라인이 10개예요. 10개. 위로 5개, 아마 밑에 쪽에 또 5개가 있어서 10개 정도의 레이저가 가운데 핵융합 물질로 쏘아지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요. 여기서 특징은 뭐겠습니까? 시바에 비해서 노바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저 빔이 이제는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을 씁니다. 아까는 이제 1062나노미터 정도의 적외선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351나노미터 정도. 예, 그래서 매우 짧은 파장, 파란색 가시광구보다 더 짧은 파장, 그리고 즉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 빔을 쏴서 플라즈마와 상호작용하는 이슈를 없앴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되게 의미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노바 레이저가 쉬바 레이저와 큰 다른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저 핵융합 기사를 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일 큰 차이점이 있었다면 아까 쉬바 레이저는 어떻게 했어요? 핵융합 캡슐에다가 레이저를 직접 쐈죠. 딱 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왜냐면은 어쨌든 아까 뭐랬어요? 이런 내폭이 일어나려면 그 내부로 균일하게 압력을 주는 폭발이 일어나려면 레이저가 균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몇십 개 레이저를 만들어서 쏜다고 한들 그게 안 되는 거야. 균일하게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 노바 레이저 때는 우리 이거 직접 레이저를 쓰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핵융합 물질에다 에너지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쓰자 해갖고 훌라움이라는 거를 도입하게 됩니다. 훌라움. 요 안에 조그만 거 요게 바로 이제 핵융합 캡슐입니다. 중수소 3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핵융합 캡슐. 그리고 이 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플라즈마를 형성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요 캡슐을 담고 있는 금으로 든 통을 이제 홀라움이라 그래요. 왜 이걸 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이 캡슐에다가 균일한 에너지가 360도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직접 쏘지 말고 홀라움 통에다가 쏘는 거야. 홀라움 통의 내부 벽면에다가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이거 레이저 빔이거든요. 레이저를 이렇게 쏴. 그러면은 이 금에서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레이저 빔을 딱 맞으면 여기서 엑스레이가 막 나오니까 엑스레이가 여기에 레이저를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균일하게 에너지를 주겠죠. 캡슐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홀라움을 이용할 방식을 인다이렉트 퓨전 방식이라고 씁니다. 인다이렉트. 왜 간접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래서 노바 레이저서부터 드디어 홀라움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의 레이저 핵융합 방식을 쓰게 됐어요. 간접 폭행.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레이저를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균일하게 되는데 노바 레이저 자체가 빔라인도 10개밖에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핵융합 점화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노바 레이저 시설에서 핵융합 점화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새로운 레이저 핵융합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면서 건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주제 National Ignition Facility NIF가 2009년에 완공이 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대과학 램비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화면에 곰팡이들 있나요? 화면에 곰팡이가 어디 있나요? 와, 이거 카메라가 들어. 잠깐.